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안보리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대응 체계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공개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들을 보면 안보리 논의가 명백한 이중잣대다. 그리고 끝까지 초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담겼습니다. 담화문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김여정이가 나올 차례가 됐는데 아직 왜 안 나오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드디어 나왔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월 초에 우리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할 때 그때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죠. 박정천이. 그러니까 군서열 제1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야밤에 등장해서 심야 담화를 발표를 했잖아요. 두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그 정상회담 끝났을 때 소위 말하는 그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는 최선희가 한번 등장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쉼표를 거쳐서 김여정이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게 마침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인데 사실은 이 표현을 제가 여기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쁜 표현. 이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데 정말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끌고 나와서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겁이 나서 지저대는 뭐와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초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더 전략적인 큰 도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또 내용도 보면 담화문에서 좀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하게 미국이 우리를 무장 해제시켜 보려고 아무리 바라 그래도 자위권은 절대로 다칠 수 없고 할수록 보다 치명적인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런 말인데 치명적인 안보 위기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나 미국에서 이거 7차 핵실험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전략적 도발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지금 건조 중인 3,000톤급 그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걸 공개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공개해서 거기서 북극성 4행과 5행을 발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창리에서 계속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발사대에서 무엇을 뗐다 붙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사실상 정찰 위성을 가장한 실거리와 비슷한, 그러니까 15,000km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비슷한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ICBM을 발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7차 핵실험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해도 전부 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도발이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할 건가, 그렇다면 이걸 순서대로 할 건가, 순서대로 할 때 어떤 걸 먼저 할 건가, 여기에 이제 김정은이가 생각이 있게 될 텐데 결국은 이제 북한의 소위 말하는 3,000톤급 잠수함이 얼마만큼 잘 이제 계획된 대로 진전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창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제7차 핵실험이 제일 뒤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앞부분들이 아직까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제7차 핵실험을 먼저 하고 다음 것들을 순서대로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씀해 주신 것들 지금 진전 상황 알려진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알려진 거는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사항이 계속해서 건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외신 보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창리에서 발사장에서 무언가 뗐다 붙였다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38호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아직은 모르죠. 네, 김여정의 강력한 담화문 발표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추가 도발을 하다 보니까 안보리 회의도 성과 없이 끝났고 이제 독자 체제를 시행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유럽 연합 그리고 미국, 일본까지 우방국들과 연합을 해서 독자 제재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북한 쪽에서는 어떤 독자 제재를 했을 때
좀 위협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가질까요? 아주 그냥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네. 북한이 집단 제재도 꿈쩍 않고 겁 안 내고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개발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독자 제재 한다고 해서 거기 겁내고 하겠는가? 그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우리 한미일을 포함해서 유럽연합과 같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아마 북한의 사이버와 관련된 제재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지금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을 해킹을 통해서 그렇죠. 뭐 작게는 뭐 1조, 많게는 뭐 1조 7천억 정도를 아하. 이렇게 해킹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올해 뭐 40번 가까운 미사일을 발사하는 비용으로 충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북한의 이 사이버전 능력과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미일과 유럽연합이 같이 공동으로 이제 제재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차단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차단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북한으로 봐서는 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모두 다 차단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아픈 곳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만일 하게 되면 그런 암호화폐 차단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이런 사이버전에 관련되는 부대, 개인, 집단, 기관 이런 네. 것들이 동시에 아마 제재 명단에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도 안보리에서 어떠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 번복되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는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더 준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7차 핵실험이 가장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보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핵실험에 감행을 했을 때 안보리에서 어떤 대책을 못 내놓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건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뭐 어디든 가든지 간에 거의 비슷한 말을 하긴 하지만 2017년도 상황하고 지금 2022년도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 2017년도 상황은 북한은 그때 당시에 이 미사일을 몇 회에 걸쳐서 발사했냐면 27번에 걸쳐서 발사를 했고 제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때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는 안보리 결의안을 무려 3개, 4개를 통과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북한을 계속해서 옥죄어 나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2022년에 들어와서 북한이 지금 40회에 가까운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안보리에서 이런 회의를 10번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런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2017년과 2022년의 가장 큰 차이인데 그러면은 왜 2017년에는 이런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고 지금은 못 나오느냐. 예. 여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2022년 상황을 보면 결국은 2017년과 다른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고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소련이 죄송합니다. 러시아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생긴 서방과 러시아의 그 긴장과 예, 갈등 예. 관계. 결국 이것이 고스란히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그대로 의사표현 행태로 나타나고 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미국하고 중국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중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을 보면 이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북한이 핵실험 못하도록 하고 이런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못하도록 그 중국이 관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은 북한의 정당한 우려, 합리적인 우려를 너희들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완전히 동문서답했어요. 한중 정상회담 했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이거 북한에 대해서 조금 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개입을 그랬을 때 그때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한테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중국하고 일본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관여하지 말아라. 예. 일본은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 중국이 관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는 한반도 문제는 빠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것을 틀을 놓고 볼 때 북한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아무리 전략적인 도발을 해도 내가 아무리 7차 핵실험을 해도 전혀 러시아와 중국은 절대적으로 우리 편에 있지 미국 편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북한이 러시아한테 준 신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엔에서 유엔 긴급 총회를 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4번, 5번 총회를 했잖아요. 예. 여기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나라마다 그 긴급 총회를 할 때마다 조금씩 그 숫자는 달라지긴 했지만 한결같이 단 한 번도 러시아 편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중국은 그나마 기권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절대적으로 러시아 편에 서서 반대표를 다 던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러시아는 또 중국을 북한을 감싸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이런 큰 질서의 흐름에서 보면 북한이 설령 제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예. 이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정말 다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네. 그래서 만일 이런 방법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꼭 유엔 안보리가 이 지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잖아요. 사실상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냉전 시대에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제적인 문제들이 다 미국과 과거의 구소련 중심으로 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됐거든요. 유엔 안보리는 올라갈 때마다 전부 다 거부권이 이쪽에서 올리면 저쪽에서 반대표, 네네. 저쪽에서 올리면 이쪽에서 반대표를 했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탄생했던 것이 바로 유엔 긴급 총회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러시아에 대해서만 지금 유엔 긴급 총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치적으로 러시아를 응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다음에 만일 7차 핵실험을 하게 돼서 유엔 안보리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유엔 긴급 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응징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예. 그런데 사실 러시아 핵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입장을 또 표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핵실험까지 간다면 중국의 입장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그 어제 그 유엔 안보리에서 예. 그 유엔 대사 그러니까 중국 유엔 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국 유엔 대사의 말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 주석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의 정당한 우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2번째 대북 제재해줘야 된다. 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걸 조금 더 제가 근원적인 문제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작년도 3월 달에 알래스카에서 2+2 회담을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무부 장관, 안보보좌관, 그다음에 중국의 외무부 장관, 중국의 정치국원 예. 이렇게 해서 2+2 회담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보다는 갈등이 커져서 복도 바깥까지 고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고성 이후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제는 중국의 대외 정책 속에서 빠져버리고 북한과의 신의, 북한과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대한반도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며칠 전에 그 중국 인민대학교에 있는 서인웅 교수라고 굉장히 그 중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 한국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네. 우리 한국의 어디 그 기관에서 세미나를 할 때 영상으로 등장해서 예. 발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서인웅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3월 달에 있었던 걸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한반도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한국은 번번이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또는 남북 간의 관계에서 실수를 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중국의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 그 학자들처럼 뭐 반대 얘기도 하고 정부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전부 다 정부의 통제하에서 발언을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제가 볼 때도 작년도 3월 달 이후에 대설전 이후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바뀌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미국 대통령한테 한국 대통령한테 그런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엊그제도 주 유엔 중국 대사가 한 발언들의 이익을 본다면 예. 아무래도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의 어떤 결의안 통과 같은 네네. 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보죠. 국제사회에서의 제재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는 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무기 대응 체계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국방부가 합참에 핵
WMD 대응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이걸 생각하다 보면 이게 삼축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니까요. 삼축 체제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 대응본부 설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삼축 체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네.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축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은 이런 겁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지 핵에는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있어서 이런 핵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이걸 보장하면서 북한이 핵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것이 기본이에요. 예. 이 기본하에 그러면 우리 한국은 뭘 해야 될 건가? 그것이 이제 삼축 체제로 나타나는데 일축이 바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할 징후가 있거나 발사하기 전에 가서 미리 때리겠다라고 하는 킬체인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우리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공중에서 격파하겠다라고 하는 KAMD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에 대해서 지도부를 포함해가지고 아주 확실한 대규모 응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KMPR이 있어요. 이게 이제 3K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삼축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삼축 체제를 그러면은 이걸 주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여태껏 우리는 한국에서는 한국 합참의 핵 WMD라고 하는 것은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라고 해서 대량 살상 무기예요. 그러니까 핵, 미사일,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이걸 다 합해가지고 핵 및 WMD 대응 센터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을 다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냐면은 이 대응 센터를 대응 본부로 만들었어요. 대응 본부로 이제 직접 개편을 하게 되면 지금 합참에서 뭐 작전본부, 정보본부, 뭐 군사지원본부 뭐 이런 식으로 본부가 4개가 있거든요. 그게 삼성 장군급인데 그렇게 해서 대응 본부로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삼축 체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은 전략사령부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개룡돼 있는 육군, 해군, 공군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가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냐면 2024년까지 삼축 체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핵 WMD 대응센터를 대응본부로 바꾼 것은 이것은 2024년도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최근에 북한의 도발을 보면 정말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핵심 무기 체계는 제 기능을 하고 있나 그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근데 보니까 육해공의 미사일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뭔가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보완을 좀 해야 될까요? 정말 답답하죠. 우리 해무2시 뭐 발사했는데 뒤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천궁2 발사했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자폭시키고, 그다음에 그 패트리어트도 가다가 뭐가 안 돼서 결국 발사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군에서도 발사한 게 있죠. 그게 이제 스파이스 2000이라고 그것도 발사했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슬램 ER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발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보면 자동차를 이거를 이제 대량 생산해서 출고하기까지 수십만 번에 걸쳐서 운행을 하고 검사를 하고 테스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운행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리콜을 하는 거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보면 거기 우크라이나 전에서 사용한 그 러시아의 미사일이 20에서 60% 정도밖에 발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만큼 이제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미사일을 러시아하고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훈련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분들을 제가 한 3주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훈련이 작아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40회에 걸쳐서 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사해서 그 성공시키잖아요. 성공시켜서 이제 이걸 실전 배치하는데 우리도 물론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고 시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실전 배치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 네. 이것을 리콜 개념으로 전부 다 전수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다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돈 아깝다고 훈련을 안 하면 안 돼요. 예. 훨씬 더 많은 훈련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이걸 보완을 해서 완전한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돈을 좀 많이 예산을 좀 할당해 주시고 국방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네. 훈련과 전수조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삼축 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중에서 이제 킬체인 말고 미사일 방어 체계가 사실 그 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셈의 종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종류들 저희 화면 준비된 거 좀 보여주시면 천궁과 패트리어트, 사드 이렇게 저희가 있는데 네네. 엘셈까지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방공망 뭐 15km까지는 천궁이고 패트리어트 그리고 사드가 40에서 150 이렇게 되는데 네. 이 엘셈까지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이 군사 전문가로 보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잘 나갔는데요. 제가 네. 이거 볼펜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거 볼펜 한번 잡아주실래요? 화면 좀 잡아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예. 발사 단계가 있잖아요. 예. 발사 단계에서 비행 단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강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예요. 개발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제품화된 거, 실전 예. 배치된 것만 얘기하면 이게 올라올 때 이걸 격추할 수 있는 건 아직 없어요. 아, 예. 비행할 때 격추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SM-3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 SM-3라고 하는 것은 고도 150에서 500km. 그러니까 이게 500km를 더 넘어가면은 못 쏘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500km까지 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이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강 단계로 들어오면 고도 40에서 150km를 쏠 수 있는 것이 사드입니다. 사드. 이거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요 밑으로 이제 더 내려오게 되면 15km 이제 40에서 40km 부근에서는 우리 패트리어트 3가 쏘고요. 팍3. 15km, 20km에서는 우리 천궁2하고 패트리어트 2가 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다청 방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패트리어트 2, 3 그리고 천궁2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천궁2가 최대한 올라가는 것이 15km, 20km 정도 되는 거고 패트리어트 3가 40km 정도 되니까 그 위에 50에서 60km에서 이게 북한 미사일이 도달했을 때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한 엘셈은 엘셈.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격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다청 방어는 훨씬 더 이제 다청적으로 방어가 될 수 있으니까 방어에 효율적이 될 거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드처럼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한국형 제머 연구 개발도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드론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네. 킬러 드론이 있고 드론 킬러가 있고 예. 좀 네. 헷갈리죠. 헷갈려요. 킬러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드론 자체가 킬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드론 킬러라고 하는 것은 드론을 잡아내는 거예요. 드론을 이제 죽이는 거죠. 네. 날아오는 드론을. 이 죽이는 건데 날아오는 드론을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예. 보면은 여기 총을 쏴서도 되겠죠. 여기 총을 쏘거나 뭐 격추를 하는 거죠? 격추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거물을 해가지고 또 이제 잡을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네. 레이저 무기를 쏘서 이걸 격추시킬 수도 있을 거냐. 이걸 우리는 하드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좀.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것이 날아오면 이게 전자파를 통해 가지고 날아오잖아요. 이 전자파를 공격하는 거예요. 전자파를 교란시키면은 내가 가서 목표를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자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전자파를 방해하고 교란함으로써 이것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거를 잼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 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이미 레이저 무기는 개발은 했어요. 개발해서 이걸 지금 계속해서 시험 평가하고 있는 단계고 시제기도 나왔어요. 이게 이제 실전 배치되려면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무기는 개발이 됐다. 네. 다시 하나의 무기를 개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드론 잼머다. 이 네. 드론 잼머는 2026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 그러면은
북한의 드론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북한의 드론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의 생각입니다. 예, 네.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날라올 수 있고 우리나라에 향해서 날라올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해주신 삼축체제 그리고 그중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고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K-제머로 이 제밍 기술을 활용해서 소프트킬을 하는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 그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요약을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지금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LAMD도 네. 개발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거죠? 그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잘 하셨다시피 북한이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에 대한 이제 대응도 있고 북한이 날아오는 그 드론에 대한 대응은 지금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사포 220mm, 240mm, 300mm, 600mm 그 방사포가 그렇죠. 날아오거든요. 그 방사포에 대응해서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LAMD라고 하는 것은 Low Altitude, 그러니까 그 고도가 좀 낮게 Low Altitude Missile Defense라는 네. 그걸 줄여서 LAMD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날아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잡아서 그렇죠. 요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LAMD입니다. 그래서 이 LAMD도 빨리 구축을 해서 이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탄 미사일, 네. 드론, 그다음에 북한의 방사포 여기에 대해서 다 요격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LAMD 체계 구축이죠. 그래서 네. 체계 개발이 끝나면 실전 배치할 텐데 뭐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협적인 게 그 뭐 곡산 자주포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 이제 많이 개발이 돼 있으니까 그걸 막아낼 수 있느냐인데 지금 기술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까 그럼? 그 저희가 아이언돔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기술이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지금 그게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그게 됩니까? 이제 LAMD라고 볼 수가 있죠. LAMD. 근데 이제 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왜 우리 한국에 이게 안 하느냐? 예. 북한의 방사포 그 위협이 그렇게 많은데 예. 왜 그걸 고민 안 했겠습니까? 국방부도 그런 걸 고민해보고 이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 하마스가 이렇게 한두 발씩 쏘는 예. 그것도 종류도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대응하는 건데 거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300mm, 600mm 전혀 그 재원이 다른 그렇죠. 그 하마스가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이게 포가 다른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으로 우리 하기에는 곤란하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리고 네.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국방부 스스로가 이 문제를 개발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LA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사일런트 사크를 내년에 추진한다. 그러니까 네. 북극성 얘기 좀 해주셨잖아요. 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북한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고 저수지에서까지 올해 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훈련들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사실상 이제 육상에서 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선 육상에서 이제 육지에서 뭐 그 하늘로 쏘거나 육지에서 육지로 쏘거나 육지에서 뭐 해상으로 쏘거나 하면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우선 인공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찰위성을 통해서도 하는 거고 글로벌 호크 같은 소위 말하는 그 무인기, 고고도 무인기를 통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날아가고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그리고 지상에 있는 수많은 탐지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이 물속에서의 활동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무기 국가들의 마지막 꿈이 뭐냐 하면 이 핵무기를 소위 말하는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서브린 런치 이제 그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갖는 순간 소위 말하는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육상에서 육상으로 오는 것은 다 알아요. 사실상 뭐 여기 북한에서 미국을 향해서 쏘면 이게 한 30분 걸리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잠수함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가까이 가서 이걸 쏘게 되면 이걸 막을 시간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제 핵무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제 그 카드가
바로 SLBM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곧 SLBM을 쏜다고 이제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도대체 북한의 잠수함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하는 것을 24시간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네. 북한 잠수함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잠수정까지 합해서 한 70척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추적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예. 게다가 이제 북한은 아직까지는 디젤 잠수함이지만 곧 있으면은 이제 이게 북한의 핵 능력을 볼 때 핵 추진 잠수함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이런 디젤 잠수함이 어떻게 움직여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탐지하고 또 추적해서 가상 공격을 할 수 있는가? 이 훈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질런트 샤크가 바로 네.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의 잠수함 부대하고 한국의 잠수함 부대가 같이 참여해서 미국의 잠수함 부대는 디젤 잠수함이었거든요. 예. 전부 다 핵 추진 잠수함이고 한국은 여전히 디젤 디젤이죠. 잠수함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예. 해가지고 여기에서 서로가 얼마만큼 탐지해내고 또 얼마만큼 추적하고 그리고 가상 공격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소위 말하는 잠수함에 대비하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의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